안녕하십니까. 제 나이 69, 평생을 자식 농사 하나는 잘 지었다고 자부하며 살아온 박선옥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늙은이에게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아들 내외가 맞벌이 하느라 바빠서 7년 전 갓난아기 때부터 제 손으로 직접 키운 손주 녀석, 민재. 그 아이가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삶의 이유이자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피부치 같은 손주를 제 며느리에게 하루아침에 빼앗기게 된 제 기막힌 심정을 털어놓으려 합니다. 7년을 제 자식처럼 키웠는데 이제 와서 어머니 방식은 구식이라며 저를 밀어내는 며느리 앞에서 저는 평생을 바친 제 보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아 갈등이 아닙니다. 제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제 손주 민재는 제게 아들 그 이상이었습니다. 7년 전 며느리가 출산 휴가가 끝나자마자 복직을 해야 한다며 핏덩이도 가시지 않은 민재를 제게 맡겼습니다. 아들 내외는 어머니, 저희가 성공해서 꼭 효도할게요. 민재 좀 잘 부탁드려요. 하며 제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죠. 저는 그런 아들 내외가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늙은 제게 다시 한번 엄마 노릇을 할 기회가 생겼으니까요. 그날부터 제 삶은 오롯이 민재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무릎 관절이 쑤시는 것도 있고 새벽마다 아이 분유를 타고 밤새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아이가 처음 뒤집기를 한 날 저는 남편 영정 사진을 붙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이가 처음 할미하고 저를 불렀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죠. 아들 내외는 주말에나 겨우 아이 얼굴을 보러 왔지만 저는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엄마 아빠보다 저를 더 따르는 것을 보며 뿌듯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민재는 제게 단순한 손주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7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제 노년의 가장 빛나는 탑이었습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아이를 키웠습니다. 텔레비전보다는 책을 읽어주었고 과자보다는 제가 직접 텃밭에서 키운 옥수수를 쪄먹였습니다. 아이가 감기에 걸릴세라 한겨울에도 방 안 온도를 뜨끈하게 데우고 아이 옷은 꼭 손빨래를 해서 햇볕에 바싹 말렸죠. 며느리가 가끔 어머니, 요즘은 그렇게 안 키워요. 그냥 세탁기에 돌리셔도 돼요. 하고 말했지만 저는 웃어넘겼습니다. 요즘 것들이 뭘 안다고. 내가 너희를 다 그렇게 키웠다. 하는 자부심이 있었으니까요. 민재는 제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7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민재를 학교에 보낼 생각에 제가 학교에 들어가는 것처럼 설레었습니다. 아이 책가방이며 학용품이며 제 손으로 하나하나 다 챙겨두었죠. 그런데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한 것은 민재의 입학식이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았던 지난달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주말 저녁을 먹고 나서 아주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다음 달부터 회사 그만두기로 했어요. 말을 꺼낸 것은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아가, 그 잘 다니던 회사를 왜 그만둔단 말이냐?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민재도 학교에 들어가는데 제가 직접 챙겨야 할 것 같아서요. 초등학교 1학년이 엄마 손길이 제일 많이 필요할 때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며느리의 그 말에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손길이라니. 내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내가 7년을 어떻게 키웠는데. 학교 보내는 것쯤이야.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 하지만 며느리는 제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는 제가 할게요. 어머니 방식은 저희 때랑은 너무 달라요. 어머니는 그저 민재 예뻐만 해주시면 돼요. 교육은 이제부터 제가 책임질게요. 어머니 방식은 너무 다르다. 그 한마디가 제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7년간의 제 헌신이 구식이라는 한마디로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며느리의 그 차가운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집은 제 집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회사를 그만둔 바로 다음 날부터 민재방에 책상을 새로 들이고 벽에는 영어 단어가 적힌 그림들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가 되면 며느리는 민재를 깨워 씻기고 제가 평생 먹여온 숭늉이나 누룽지 대신 빵과 시리얼 같은 것을 차려주었습니다. 민재야, 아침밥 먹고 할머니랑 놀면 안 돼. 오늘부터 엄마랑 공부해야지. 제 손주 민재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7년을 아침에 눈 뜨면 제 품에 안겨 어리광을 부리던 아이였습니다. 밥도 제가 먹여주고 옷도 제가 입혀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낯선 엄마의 통제 속에서 뻣뻣하게 식탁 의자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그런 행동이 몹시도 못마땅했습니다. 아니, 서운했습니다. 저에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었습니다. 아가, 그래도 아침은 밥을 든든하게 먹어야 학교 가서 공부도 잘하는 법이다. 애가 빵을 뭘 먹겠다고. 제가 한마디 거들자 며느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주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애들은 다 이렇게 먹어요. 아침부터 밥 먹으면 오히려 속이 더부룩해서 공부에 집중 못해요. 그리고 어머니, 민재 교육은 이제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라.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7년을 똥오줌 받아내며 키운 내 손주인데 이제 와서 신경도 쓰지 말라니요. 저는 며느리의 그 냉정한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텃밭이나 가꾸겠다며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호미질이 손에 잡힐 리가 없었습니다. 귀는 온통 집안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쏠려 있었습니다. 민재야, 이거 너야, 에이. 애플. 이거 말고 할머니가 읽어주는 옛날 이야기 책 읽을래. 안 돼. 그런 건 이제 그만 읽어. 너 이제 초등학생이야. 영어 공부해야지. 할머니가 읽어주는 책은 이제 민재한테 도움 안 돼. 저는 그 말을 듣고 손에 쥔 호미를 흙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제가 민재를 위해 밤마다 읽어주던 그 수많은 동화책들. 제 무릎에 앉아 할머니, 호랑이 무서워. 하며 제 품을 파고들던 그 아이. 그 모든 추억이, 그 모든 사랑이 도움 안 되는 것이라는 한마디로 쓰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민재를 위해 제가 아끼던 옥수수를 쪘습니다. 민재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었죠. 민재야, 이리 와. 할머니가 옥수수 쪘어. 민재가 신이 나서 제게 달려오려는데 며느리가 현관에서부터 소리쳤습니다. 민재야, 안 돼. 손 씻고 엄마가 주는 간식 먹어야지. 며느리는 민재의 손을 잡아 끌고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찐 옥수수는 쳐다보지도 않고 포장도 뜯지 않은 유기농 과자 따위를 접시에 담아 아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민재, 이제 이런 거 먹이지 마세요. 옥수수 같은 건 이에 끼고 소화도 잘 안 돼요. 제가 민재 간식은 따로 다 챙겨놨어요. 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옥수수가 담긴 그릇을 든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아가, 이게 어떤 옥수수인데. 내가 너희 먹인다고 약 한 번 안 치고 키운 건데. 이게 과자보다 100배,
1000배는 좋은 거야. 알아요, 어머니. 어머니 정성 아는데요. 그래도 이제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편히 쉬세요. 편히 쉬라고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서 제 손주를 빼앗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7년의 세월과 제 헌신과 제 사랑, 그리고 제 남은 인생의 역할 그 자체를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겁니다. 며느리는 저를 어머니에서 편히 쉬셔야 할 손님으로 그렇게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집에서 유령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민재는 이미 며느리의 방에서 영어를 따라 읽고 있었고, 점심이 되어도 며느리는 아이에게 학원에서 먹어야 하니 간단히 먹자며 제가 만든 반찬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제가 7년간 쌓아 올린 모든 육아의 방식은 구식이고 비과학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제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들 녀석은 그래도 제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민재를 키웠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봐온 녀석이니까요.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아들을 조용히 제 방으로 불렀습니다. 민수야, 너도 봤지. 내 아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저는 억울한 마음에 그동안 며느리에게 당했던 서름을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옥수수 이야기, 옛날 이야기 책 이야기, 그리고 저를 신경 쓰지 말라고 밀어내던 그 차가운 태도까지. 저는 아들이 제 편이 되어 며느리에게 당신, 우리 엄마한테 왜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고 그렇게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 하소연을 다 듣고 나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마음은 알겠는데요. 그래도 민재 엄마가 틀린 말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내 아내 편을 드는 거냐? 편을 드는 게 아니고요, 엄마. 요즘 세상이 우리가 어릴 때랑은 달라요. 민재, 지금 영어 안 잡아놓으면 학교 들어가서 애들한테 치여요. 민재 엄마도 다 민재 잘 되라고 저러는 거잖아요. 엄마가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이해? 내가 7년을 똥오줌 받아가며 키운 내 손주야. 그런데 이제 와서 나더러 빠지라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습니다. 아들은 그런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생하신 거 알아요. 저도 민재 엄마도 평생 엄마한테 그 은혜 갚아도 모자라죠. 하지만 엄마, 이제는 저희가 알아서 하게 좀 놔두세요. 엄마는 이제 정말 편하게 쉬실 때도 됐잖아요. 편하게 쉬어라. 그 말이 제게는 당신은 이제 쓸모가 없다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제 아들 녀석마저 제 헌신을 그저 과거의 고생으로만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마저 제게 등을 돌린 이상 이 집에서 제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제 역할 상실을 확인하는 더 끔찍한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제가 늘 민재를 데리고 가던 동네 놀이터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며느리가 학원에 간 틈을 타 몰래 민재의 손을 잡고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민재는 오랜만에 그네를 탄다며 신이 났죠. 할머니, 더 높이 밀어줘. 저는 그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잠시나마 시름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얼굴이 시뻘개져서 놀이터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냥 민재가 답답해하는 것 같아서 바람이나. 바람이요? 제가 민재 이제 놀이터 같은데 데리고 다니지 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애가 여기서 흙 만지고.
놀면 손톱 밑에 세균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애를 이렇게 밖에 함부로 굴려요. 며느리는 제 앞에서 마치 제가 민재를 학대라도 한 사람처럼 아이의 손발을 물티슈로 거칠게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재야, 할머니랑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 안 돼. 너 그러다 다쳐. 그리고 할머니가 주는 옥수수 같은 거 이제 먹지 마. 이 썩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손주 앞에서 저를 세균이고 이를 썩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겁에 질려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제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7년간 민재가 가지고 놀았던 낡은 장난감이며 제가 읽어주었던 동화책들을 상자 속에 하나하나 담기 시작했습니다. 제 사랑의 증거물들. 이제는 며느리에게는 도움 안 되는 구식 쓰레기가 되어버린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제 7년의 세월을 제 손으로 직접 장롱 깊숙한 곳에 봉인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7년의 세월을 담아 봉인한 그 상자들은 제 방 구석에서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마주치는 것이 두려웠고 제 손길을 거부당하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밥때가 되어도 며느리는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아서 나와 먹지 않으면 그냥 굶어야 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제가 모르는 영어 동요 소리가 쉴 새 없이 흘러나왔고 며느리가 민재에게 베리굿 민재, 아주 잘했어 하고 칭찬하는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제 방 문틈으로 제 손주가 변해가는 모습을 훔쳐보아야 했습니다. 민재의 하루는 며느리가 짜놓은 빽빽한 시간표대로 돌아갔습니다. 아침에는 영어 공부, 점심에는 피아노 학원, 저녁에는 한글 쓰기 연습. 7년간 흙바닥을 뛰어다니며 웃던 아이는 이제 책상 앞에 뻣뻣하게 앉아 연필 쥔 손이 아프다며 칭얼거렸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아이를 다그쳤습니다. 민재야, 지금 이거 못하면 학교 가서 바보 되는 거야. 할머니처럼 옥수수만 쪄먹고 살 수는 없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제 손주 앞에서 바보로 만들고 옥수수나 쪄먹는 무식한 늙은이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주었던 7년의 사랑이 바보가 되는 길이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뛰쳐나가 그만해라, 애 잡겠다 하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발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서는 순간 며느리는 저를 더 교묘하게 몰아붙일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또 그러시네요. 민재 교육에 방해되니까 방에 들어가 계세요. 하는 그 차가운 목소리를 저는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가장 비참했던 것은 민재의 눈빛이 변해가는 것을 보는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며느리가 잠시 장을 보러 나간 틈을 타 민재에게 몰래 다가갔습니다. 민재야, 할미랑 저기 텃밭에 상추 싹 난 거 보러 갈까? 우리 민재가 물 줘서 이렇게 컸네. 저는 예전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아이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제 손을 피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의 눈치를 보듯 텅 빈 거실을 한번 휙 둘러보더군요. 할머니, 저 지금 바빠요. 바쁘긴 뭐가. 잠깐이면 돼. 우리 민재가 좋아하는 개미 구경도 하고. 싫어요. 엄마가 흙 만지면 손에 세균 묻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 이제 피아노 연습해야 돼요. 아이는 제게서 등을 돌려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서툰 솜씨로 제가 모르는 그 영어 동요를 띵동,
띵동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제가 똥오줌을 받아내고 업고 재우고 울고 웃으며 함께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제 손을 뿌리치고 저를 바쁜 사람으로 세균 묻은 손으로 그렇게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제게서 빼앗아간 것은 제 역할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손주의 기억 속에서 저라는 존재를 7년의 세월을 통째로 지워버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제 손주에게조차 구식이고 더러운 과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탑이 뿔뿔이 흩어져 먼지가 되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방 문을 닫고 제 스스로를 유배시켰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더러운 과거로 취급한다면 기꺼이 그 과거가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밥때가 되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부르지 않으면 저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이틀이 지나도록 제 방문을 한 번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제가 이 집에서 굶어 죽는다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굶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아들 민수였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이 제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엄마, 왜 방에만 계세요? 저녁 드셔야죠.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생각 없다. 너희끼리 먹어라. 문 밖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엄마 밥도 안 챙겨드렸어? 어머니가 안 나오시는 걸 어떡해요. 잠시 후 아들이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보세요. 제가 밥상 차려서 방으로 가져다 드릴게요. 저는 그 말에 문을 열었습니다. 며칠을 굶어 기력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제 헬쑥한 얼굴을 보더니 한숨을 쉬며 밥상을 밀어 넣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정말. 민재 엄마도 다 민재 잘 되라고 그러는 건데. 엄마가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자꾸 그렇게 방에만 계시면 저희가 뭐가 돼요? 아들은 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방에 틀어박혀 굶고 있는 이 상황이 남들 보기에 자식들이 늙은 어미를 학대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저는 그날 아들이 밀어 넣어준 밥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굶어 죽으면 며느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굴욕을 씹어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재의 8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7년간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제 손으로 생일상을 차렸던 내 손주. 저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저는 생일 전날 아들이 준 용돈을 챙겨 며느리 몰래 새벽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그 시간에도 민재 방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죠. 저는 민재가 가장 좋아하는 소갈비를 사고 잡채에 넣을 싱싱한 시금치와 버섯을 샀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꼬박 하룻밤을 꼬박 새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민재의 생일날 아침, 저는 며느리가 일어나기 전에 거실상에 제가 밤새 만든 갈비찜과 잡채, 미역국을 모두 차려놓았습니다. 민재가 일어나 이 냄새를 맡고 달려나와 할머니, 최고 하고 외쳐줄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방에서 나온 며느리의 반응은 제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며느리는 상을 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다 뭐예요? 뭐긴, 우리 민재 생일상이지. 내가 7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빼먹고
어머니, 제가 민재 교육은 제가 알아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민재 생일 파티한다고 호텔 뷔페에다 음식 다 주문해 놨어요. 오늘 민재 친구들 다 오기로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촌스러운 잡채랑 갈비찜은 다 뭐예요? 촌스러운 잡채, 갈비찜.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바로 그때 민재가 잠에서 깨어 거실로 달려 나왔습니다. 우와, 맛있는 냄새. 할머니, 이거 다 뭐예요? 민재가 상으로 달려와 갈비찜을 손으로 집어 먹으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민재의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민재야, 그거 먹는 거 아니야. 손 씻어. 엄마가 더 맛있는 거 시켜놨어. 이런 거 먹으면 너 또 있어거. 그리고는 며느리는 제 눈앞에서 제가 밤새 만든 그 음식들을 싱크대, 음식물 쓰레기통에 모조리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콸, 콸 하고 쏟아지는 그 소리가 제 7년의 세월이 하수구로 빨려 들어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어머니가 이러실수록 민재 교육에 방해만 돼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방에 좀 계시라고요. 저는 텅 빈 쓰레기통과 며느리의 그 경멸에 찬 눈빛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민재는 엄마가 시켜줄 호텔 뷔페라는 말에 신이 나서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방방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제 방으로 돌아와 낡은 보따리 하나를 쌌습니다. 며느리가 음식물 쓰레기통에 제 7년의 세월을 쏟아붓는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텅 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며느리가 민재를 씻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 호텔 뷔페라는 것이 배달되어 오겠죠. 민재의 들뜬 웃음소리가 방문을 뚫고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제가 밤새 끓인 미역국은 아이의 기억 속에서 그 화려한 뷔페 음식에 덮여 흔적도 없이 사라질 터였습니다. 저는 장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7년 전 이 집으로 민재를 안고 들어올 때 입었던 제 낡은 외출복을 꺼냈습니다. 제게 남은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7년간 저는 제 옷 한 벌 사입지 않았습니다. 제 연금이며 아들 녀석이 가끔 쥐어주는 용돈까지 모두 민재의 기저귀가, 분유가, 그리고 장난감 값으로 썼으니까요. 저는 낡은 보따리 하나를 꺼내 제 속옷 몇 벌과 낡은 양말 몇 켤레를 챙겨 넣었습니다. 7년간 제 방 구석을 차지했던 민재의 낡은 동화책들과 부서진 장난감 상자. 그것들은 차마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제 사랑의 증거였지만 이제는 제 실패의 증거가 되었으니까요. 며느리의 말대로 도움 안 되는 구식 쓰레기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보따리 하나를 챙겨 들고 방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이 집의 할머니가 아니라 손님도 아닌 쫓겨나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숨 쉴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며느리가 민재 친구들을 맞이하는 높은 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어서 와. 민재야, 친구들 왔다. 아무도 제 방문이 열리는 소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집에서 유령처럼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는데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제가 이 신발을 신고 민재를 업고 몇 번이나 병원을 오갔던가. 이 신발을 신고 민재의 손을 잡고 시장을 다니며 붕어빵을 사 먹었던가. 제 모든 추억이 제 발밑에서 저를 붙잡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아들의 집이었습니다. 제 집이 아니었죠. 저는 그 사실을 7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주머니에는 며칠 전 콩나물을 사고 남은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동네 놀이터, 며느리가 세균 덩어리라며 가지 말라고 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저는 텅 빈 놀이터 그네에 멍하니 주저앉았습니다. 7년 전 민재를 처음 이 그네에 태웠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아이는 뭐가 그리 좋은지 제 목을 끌어안고 자지러지게 웃었었죠. 그 웃음소리 하나로 저는 제 모든 고생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가짜였습니다. 저는 그저 7년짜리 유급 보모였을 뿐입니다. 아니, 돈도 받지 못했으니 무급 보모였겠지요. 해가 저물고 찬바람이 제 낡은 외투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민재의 생일이었습니다. 제 손주는 지금쯤 호텔 뷔페를 먹으며 친구들과 웃고 있겠죠. 그 아이의 할머니는 이 차가운 놀이터 그네에 앉아 굶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 민수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어디야?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책망이었습니다. 나 그냥 바람 좀 쐬러 나왔다. 엄마, 제발 좀. 민재 생일인 거 알잖아. 왜 말도 없이 나가서 사람을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어. 민재 엄마 지금 엄마 찾느라고 애들한테 신경도 못 쓰고 있어. 당황했잖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곤란해? 엄마 제발. 말꼬리 잡지 말고. 그냥 들어와. 밖에서 춥게 있지 말고. 다들 엄마 기다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아무도 저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완벽한 생일 파티에 문제 있는 늙은이라는 오점이 생길까봐 저를 찾고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7년을 바쳤던 그 집은 이제 제게 남은 세상에서 가장 낯선 곳이 되었습니다. 놀이터의 차가운 쇠 그네가 뼛속까지 시려왔습니다.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나니 세상에 저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돌아갈 집은 없었습니다. 아니,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7년을 바친 제게 돌아온 것이 원인 제공자라는 아들의 책망과 촌스러운 잡채라는 며느리의 경멸뿐이라면 저는 차라리 이 차가운 놀이터 바닥에서 밤을 새우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는데 멀리서 순찰차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마 아들이 저를 집 나간 노인으로 신고라도 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직이라도 하는 사람처럼 놀이터 구석의 미끄럼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제 꼴이 이토록 비참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순찰차가 지나가고 저는 놀이터를 빠져나왔습니다. 주머니 속에 10,000원짜리 몇 장. 그걸로 제가 갈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뿐이었습니다. 읍내 버스 터미널 근처에 있는 낡은 찜질방이었습니다. 찜질방에 들어서니 후끈한 공기와 함께 땀 냄새, 그리고 야식 냄새가 뒤엉켜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10,000원을 내고 찜질복과 수건 한 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 텔레비전 소리, 그 모든 소음 속에서 저는 오히려 기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이곳에는 저를 구식이라며 무시하는 며느리도 저를 곤란한 짐 취급하는 아들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탕 안에 들어가 7년 묵은 때를 밀어내듯 뜨거운 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몸이, 제가 너무나 가여워서였습니다.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뒷바라지하고 이제는 손주 뒷바라지까지 제 인생은 단 한 번도 저 자신을 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 남은 것이 고작 이 차가운 찜질방 바닥이라니. 저는 그날 밤 시끄러운 콧구리 소리 사이에서 얇은 이불 한 장을 덮고 잠을 청했습니다. 제 70평생 가장 낯설고 가장 고독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찜질방을 나온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주머니에는 이제 차비 몇천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대로 아들 집으로 돌아가 내가 잘못했다 하고 빌어야 하는 걸까? 며느리 발이라도 붙잡고 제발 민재만 보게 해달라 하고 애원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제 굳어버린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걷다가 버스 터미널 대합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전화 전원을 며칠 만에 다시 켰습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습니다. 전부 아들 민수였습니다. 저는 또 무슨 잔소리를 하려고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을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그때 또다시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어디야, 지금. 제발 집에 좀 들어와요. 아들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 차가운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다급하고 불안하고 거의 울먹이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냐? 나 이제 너희 집에 안 들어가. 엄마, 제발. 민재 엄마가 이상해. 엄마 나간 뒤로 밥도 안 먹고 방에 틀어박혀서 울기만 해. 자기가 엄마 쫓아냈다고, 자기는 민재 키울 자격도 없는 나쁜 년이라고. 지금 민재 생일 파티도 다 뒤집어지고 집안이 엉망진창이야. 엄마, 제발 좀 와주세요. 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그 다급한 목소리를 듣는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가 울고 있다고요. 자기가 나쁜 년이라며 밥도 안 먹고 방에 틀어박혀 있다고요. 저는 그 말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제 면전에서 촌스러운 잡채라며 제 7년의 세월을 쓰레기통에 쏟아붓던 그 얼음장 같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저 때문에 울고 있다니. 처음에는 쉬하는 거 아니야? 하는 못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다시 집으로 끌어들여서 공짜 보모로 부려먹으려는 또 다른 수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아들은 그런 며느리와 저 사이에서 등살에 못 이겨 저를 설득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민수야, 됐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나는 이제 상관 안 할란다. 저는 차갑게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절박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제발. 그런 게 아니야. 민재가 지금 아무 말도 안 해. 엄마 찾으면서 울지도 않고 그냥 방문만 쳐다보고 있어. 엄마가 정말 이대로 민재 안 볼 거야? 민재, 제 손주. 그 아이 이름 석자에 제 굳었던 마음이 둑이라도 무너진 것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7년을 제 품에서 잠들었던 내 강아지. 그 아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에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다. 지금 갈게. 저는 버스 터미널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주머니에 남은 마지막 돈을 모두 털어 넣었습니다. 아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그곳을 빠져나올 때보다 1000배는 더 무겁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거실은 아들의 말대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어제 차려졌던 화려한 호텔 뷔페 음식은 손도 대지 않은 채 식탁 위에 그대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민재의 친구들은 모두 돌아간 듯 집안은 쥐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안방 문틈 사이로 며느리의 억눌린 흐느낌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안방 문을 가리켰습니다. 엄마, 제발, 제발 민재 엄마 좀. 저는 아들을 지나쳐 닫힌 안방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평생 며느리의 방문을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가, 나다. 문 좀 열어보렴.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울음소리만 더 커질 뿐이었죠. 저는 문고리를 잡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는 침대에 엎드려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알던 그 당당하고 차갑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에 지쳐버린 약한 여자아이 같았습니다. 제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며느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며느리는 침대에서 내려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제가 민재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민재가 남들한테 뒤처지는 게 싫어서 제가 좋은 엄마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의 7년을 다 망쳐버렸어요. 저 같은 건 엄마 자격도 없어요. 며느리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제게서 손주를 빼앗아 갔던 그 독한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제 앞에는 좋은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그 무거운 압박감에 짓눌려 길을 잃어버린 또 다른 제 딸이 울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제게서 손주를 빼앗아 갔던 그 독한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제 앞에는 좋은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그 무거운 압박감에 짓눌려 길을 잃어버린 또 다른 제 딸이 울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지난 한 달간 켜켜이 쌓여왔던 분노와 서러움, 그 억울함이 며느리의 그 눈물 앞에서 봄눈 녹듯이 서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 역시 저와 똑같이 엄마라는 그 무거운 이름 때문에 발버둥 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할머니라는 제 자리를 빼앗겼다고 생각했지만 이 아이는 엄마라는 자리를 처음부터 제대로 찾지 못해 헤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쭈그리고 앉아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제 며느리를 안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아가, 일어나. 그만 울어. 내가 왜 나쁜 년이야. 너는 그냥 엄마지. 민재 엄마. 제 위로에 며느리는 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7년간 키운 아이인데 제가 어머니를 무시했어요. 어머니 방식이 틀렸다고 그렇게 짓밟았어요. 저는 그냥 민재가 저보다 할머니를 더 따르는 게 그게 너무 질투가 났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밀어내면 민재가 나를 엄마로 봐줄 줄 알았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제야 저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그 차가운 말과 행동이 교육열 때문이 아니라 7년간 제게 빼앗겼다고 생각했던
엄마의 자리를 되찾기 위한 서툰 몸부림이었다는 것을요. 됐다, 아가. 다 안다. 나도 너한테 미안하다. 내가 내 자리를 너무 오래 꿰차고 있었던 게지. 민재가 나만 따르게 만든 내 잘못도 크다. 우리 둘 다 잘못한 게야. 저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 틈으로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제 손주 녀석이 방 안에서 울고 있는 엄마와 그런 엄마를 달래는 저를 겁에 질린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이와 눈이 마주치자 며느리도 황급히 눈물을 닦고 아이를 불렀습니다. 민재야, 이리 와. 엄마한테 와. 하지만 민재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엄마와 저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아이는 누구에게로 가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억지로 제게 오라고 손짓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아이를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어제 너 생일 파티 망쳐서 할머니한테 미안하다고 우시는 거야. 민재 잘못 아니야. 제 말에 민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천천히 제게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다리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 나 할머니랑 같이 옥수수 먹고 싶어. 아이의 그 한마디에 며느리도 저도 다시 한번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7년의 세월은 호텔 뷔페와 영어 공부로 한 달 만에 지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그치고 민재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민재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저는 며느리와 제 다리에 매달린 손주의 머리를 함께 쓰다듬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 같이 키워야지. 너는 내가 잘하는 영어 가르치고 나는 내가 잘하는 옥수수 찌고 민재한테는 엄마도 할머니도 다 필요한 게야. 제 말에 며느리는 비로소 아주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며느리의 눈물 젖은 얼굴과 제 손을 꼭 잡던 민재의 그 작은 손길이 제 7년의 서러움과 며느리를 향한 원망을 모두 씻어내 주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깨진 거울이 다시 붙어도 금이 남는 것처럼 저희 사이에는 어색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어색함을 견뎌내기로 했습니다. 민재를 위해서였고 무너져 내린 우리 가족을 위해서였죠.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예전처럼 민재를 책상에 앉히고 영어책을 폈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그 소리를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제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민재 아침 좀 챙겨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어제 주문한 빵이 다 떨어졌네요. 저는 며느리의 그 말에 굳이 옥수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쌀을 씻어 밥을 안 치고 어제 민재가 먹고 싶어 했던 계란말이를 정성껏 부쳤습니다. 민재는 밥상머리에 앉아 며느리의 눈치를 한번 보더니 이내 씩씩하게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민재의 모습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에는 새로운 규칙이 생겼습니다. 민재의 공부는 며느리가, 민재의 밥과 놀이는 제가 맡기로 한 보이지 않는 약속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민재에게 피아노와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며느리와 민재가 먹을 저녁거리를 사러 시장에 갔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오늘은 이걸로 해주세요. 하고 건네는 조리법을 들고 낯선 향신료를 사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공부 시간이 끝나면 그제야 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재야, 이제 공부 끝났어? 그럼 할머니랑 놀이터 가자. 며느리는 더 이상 제게 세균 묻는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관에서 민재의 신발을 신겨주며 너무 늦지 않게만 들어오세요. 하고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저는 민재의 손을 잡고 흙냄새 나는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민재는 그네를 타고 흙장난을 치며 7년 전 그 모습 그대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제게서 빼앗으려 했던 것은 제 역할이 아니라 아이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며느리에게서 지키려 했던 것은 제 자존심이 아니라 아이의 행복한 유년기였다는 것을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퇴근하고 돌아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식탁에는 며느리가 주문한 샐러드와 제가 끓인 구수한 된장찌개가 함께 올라와 있었죠. 민재는 샐러드를 한 입 먹고 된장찌개에 밥을 쓱쓱 비벼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다음 주에 휴가 냈어요. 민재랑 민재 엄마랑 그리고 엄마랑 다 같이 바다라도 보러 갑시다. 민재가 할머니랑 옥수수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서 제가 강원도 옥수수 맛있는 데로 알아봤어요. 아들의 그 말에 며느리가 제 눈치를 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운전할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구식이고 촌스럽다고 버려졌던 제 옥수수가 제 7년의 세월이 마침내 제 가족의 밥상으로 그리고 우리의 여행길로 당당하게 돌아온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전히 민재를 돌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할머니가 아닙니다. 저는 제 며느리의 가장 든든한 육아 동지가 되었습니다. 저처럼 자식들의 육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혹은 며느리나 사위와의 갈등으로 가슴앓이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제 경험을 돌이켜보니 중요한 것은 누가 맞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저처럼 자식 내외와 육아 문제로 갈등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갈등을 어떻게 현명하게 이겨내셨는지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신다면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노후의 쉼터, 오늘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